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에 부풀어 제대로 사리분별도 못하다가 최근에 아주 정신 번쩍 들게 한 사건이 있어서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핑계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엄청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고지식한 집안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 집은 대대로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저희 집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와 연애할 때부터 이미 각오하고 계셨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심지어 제가 태어났던 당시에는 증조 할머니도 살아계실 때라 4대가 모여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을 못 낳으신 거예요. 저희 집엔 자식이 저밖에 없습니다. 첫 딸인 저를 낳고 어머니께서 자궁경부에 암이 생겨 수술하셨거든요. 다행히 어머니는 금방 회복되셨지만 더는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어요. 워낙 고지식한 집안이라는 걸 아는 주변 사람들은 어머니가 혹시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모진 시집살이라도 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고든 인성과 성품을 익히 알고 계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많이 예뻐하셨거든요. 시대가 변했는데 장남만 아들 노릇하라는 법 있니? 우리 손녀가 눈이 영특한 게 웬만한 아들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자랄 거야. 그 덕분에 귀하디 귀한 외동딸이자 집안의 장녀로서 모든 기대가 저를 향했습니다. 어릴 때는 공주처럼 대접받으면서 사는 게 좋았지만 어느 정도 자라니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더군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지방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 동네에서도 당시 3대가 함께 사는 집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보수적이기까지 하다 보니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우리 집은 유명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당연하고 부모님까지도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집에 통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식구들이 저녁 먹기 전에는 무조건 집에 들어와야 하는 거였어요. 조금이라도 늦었다가는 아주 불호령이 떨어졌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은 무조건 가족이 다 모여서 먹는 거라고 했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너 올 때까지 기다리시느라 얼마나 시장하시겠어. 시험 기간이라 친구들은 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그놈의 통금 때문에 나만 급하게 온 거야. 각자 바쁘면 따로 먹을 수도 있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 말버릇이 그게 뭐야. 친구들은 다들 공부하는 사람이 집안에서는 제일 상전이라는데 우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시험을 보든 고3이든 다 소용없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런 게 애초에 통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의견이나 생각 같은 걸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른들 말이 곧 법이었죠. 한창 예민할 사춘기 시절부터 매일 눈치 보고 억눌려서만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은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집에서 벗어나려고요. 성인이 돼서도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통금이랍시고 저녁 먹기도 전에 집에 들어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지역이라도 벗어나려고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힘들게 대학은 뭐하러 가려고 그래? 엄마 옆에서 얌전히 집안일이나 배우라니까. 그래서 대학에 가려는 거예요. 엄마한테 집안일 같은 거 안 배우려고.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가 자식에게 미래를 강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평생 옆에 끼고 사실 생각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걸 싫어하셨죠. 저는 결국 서울의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 집을 떠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뻤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부모님까지 모두 다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걸 반대하셨어요. 아주 완강하셨습니다. 고작 20살밖에 안 된 지지배가 어디 집을 나가서 혼자 살아? 우리 집안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할아버지,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말을 해요. 다른 집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으면 떡도 돌리고 잔치도 한다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서울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대학까지 이 답답한 집구석에서 다니다가는 연애는커녕 남자는 구경도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학교 담임 선생님까지 동원해서 부모님을 설득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저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었던 게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대학에 붙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안 보내겠다고 하시는 걸 이해 못 하셨어요. 다행히도 담임 선생님의 설득에 넘어가신 부모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100% 탐탁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는 대신 수많은 조건을 다셨죠. 하루에 3번, 아침 7시, 저녁 6시, 밤 11시 무조건 전화통화를 해야 한다고요. 저는 서울에 넘어가고 싶었던 나머지 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다고요. 그때까지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어요. 지금까지 매일 하루 24시가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살았는데 하루 3번 통화가 뭐 대수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몸은 떨어져 살면서 부모님의 간섭을 받는 게 훨씬 더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저에 대해 모르는 게 없으셨거든요. 제 수업 시간표를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제가 학교에 있는 시간만 빼고 시도 때도 없이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뭘 하는지, 뭐 먹는지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라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하루 3번 그냥 통화가 아니라 영상 통화를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랑 있는지 꼭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시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 아버지 빼고 모든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온갖 가머니설로 꼬셔도 절대 받아주면 안 돼. 정 만나고 싶으면 이 아버지한테 미리 데리고 와서 내가 허락한 놈하고만 만나는 거야. 알았지? 공부하기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연애는 무슨 연애를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좀 내버려 두세요. 성인? 네가 무슨 성인이야. 네가 스스로 벌어서 부모 도움 없이 먹고 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성인이지. 그때까지는 이 아버지가 네 보호자니까 허튼 짓 하고 다니지 말고 내 말대로 해.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 뒤에 항상 감시 카메라를 달고 다니기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랬으니 어떤 남자가 저와 연애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썸 타면서 몇 번 데이트라도 하려고 하면 툭하면 부모님께 영상통화가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번갈아 전화가 와서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데요. 어째 지지배가 이 시간에 밖에 있냐? 얼른 집에 안 들어가. 너 자꾸 해 떨어졌는데도 밖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대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네 아버지한테 지금 당장 너 데리고 집에 내려오라고 얘기할 거야. 할머니, 오늘은 학교 선후배들 모임이라니까. 이런 거 빠지면 나 학교에서 왕따 당해. 이제 전화 안 받을 거니까 제발 그만 전화해요. 아버지 한 사람만 그래도 힘든데 저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돌아가면서 제게 쉴 새 없이 전화하셨어요. 전화만 하면 다행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반찬이랑 김치 핑계로 툭 하면 제 하숙집에 오셨어요. 어떨 땐 연락도 안 하고 오실 때도 있었죠. 어른들 등살에 대학 때는 연애는커녕 남자랑 제대로 된 데이트도 한 번 못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연애를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부모님이 방해하고 말려도 소용없는 시기가 오더군요. 제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 물불 안 가리게 되더라고요.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그랬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땅 다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남자친구를 만난 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예요. 남자친구는 제가 근무하던 회사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사장님이지만 얼마나 잘생겼는지 근처 여자 직장인이라면 남자친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지만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가게에 손님으로 자주 가는 것밖에 없었죠. 남자친구가 일식집을 했는데 5일 내내 점심을 남자친구네 가게에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워낙 자주 가다 보니 언제부턴가 남자친구가 저를 알아보더군요. 단골이라고 서비스까지 챙겨주었어요. 저는 보면 볼수록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제게도 생기더군요. 글쎄, 남자친구가 제게 데이트 신청을 먼저 했어요. 평소 저를 눈여겨봤다나요? 저는 그 순간 그냥 앞뒤 잴 것도 없이 남자친구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애를 시작하자 저는 남자친구가 더 좋아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달리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말에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남자다워 보였습니다. 매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잔소리만 하는 우리 집안 남자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저와 생활 패턴이 많이 달랐어요. 저는 평일엔 9시 출근하고 6시면 퇴근했지만 남자친구는 오전 11시에 가게를 열고 저녁 11시에 닫았거든요. 주말은 거의 쉬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데이트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제가 남자친구 시간에 맞춰야 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잠깐 가게에 들러보거나 퇴근하고 남자친구 가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저희 집 아시죠? 직장인이 돼서도 저희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전혀 달라지시지 않았어요. 시도 때도 없이 어딘지 확인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제 딴에는 007 작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후다닥 가서 샤워하고 저녁 먹으면서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러고는 피곤하다고 침대에 누워 잔다고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안심하셨으니까요. 그러고 진짜 잤냐고요? 아니요. 저는 곧바로 다시 화장하고 나와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주 중노동이 따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남자친구가 좋았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도 다 무시할 정도로요. 고지식한 우리 집안에 대해 주변이 이야기하면 보통 다른 친구들이나 지금까지 썸 탔던 남자들은 저희 부모님보다 오히려 저를 더 이해 못했어요. 굳이 힘들게 그 나이까지 뭐하러 부모님 말씀을 잘 듣냐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이라도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더 편했습니다. 굳이 안 들어도 될 잔소리까지 들으면서 싸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제 남자친구도 이해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럴 만한 게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 상황을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 입장까지 생각해 줬어요. 나 같아도 자기처럼 예쁜 딸내미 있으면 매일 졸졸 쫓아다니면서 단속할 것 같은데 세상에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아. 거기서 내 딸 지키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내 나이도 이제 30인데 남자를 만나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지. 근데 어린애도 아니고 딸한테 일일이 간섭하는 처가 식구들을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나는 그런 처가 식구들 너무 좋은데? 얼마나 자식이 귀하고 소중하면 그러겠어. 나는 오히려 그렇게 소중하게 잘 키워주셨으니까 나도 더 자기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해심이 많은 남자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마치 저를 위해 누군가 보내준 사람처럼 제 이상형에 딱 들어맞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가게 일이 바쁘지 않을 땐 퇴근하는 저를 보러 와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가게로 가는 일도 허다했어요. 차도 없는 사람이 매번 택시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주말에 가게 일 때문에 저와 놀아주지를 못하니 식당에서 만든 음식을 집에 배달까지 보내주곤 했습니다. 이러니 제가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순진했어요. 아무래도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 남자 볼 줄 모르는 거였죠. 왜냐고요? 남자친구의 진짜 모습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마치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 회사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저녁을 못 먹어서 제 남자친구네 가게에 들를까 했더니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게 문이 닫혔다며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일이 있어 문을 닫았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괜찮다는데도 굳이 퇴근한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가게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문을 닫는다는 말은 전혀 없었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순간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왜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았냐고 확인하고 싶었지만 꼭 참고 연락하지 않았어요.
매일 제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질려놓고 저도 부모님처럼 똑같이 남자친구에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를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제 남자친구를 잘 알잖아요. 저를 일부러 속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급한 일이 생겨서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남자친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의심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자잘하게 여러 번 말이죠. 친구에게 연락 왔었던 날 남자친구는 급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게 가게에 간다고 거짓말하고는 클럽에 간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며칠 뒤 점심때 남자친구네 가게에 갔다가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제가 화장실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오늘 사장님 클럽 가는 날이잖아. 우리도 저녁 장사는 대충 정리하고 일찍 들어가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날이 많았나 보더군요. 직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정도로요. 남자친구가 친구들이랑 클럽 약속이 있는 날은 일찍 문을 닫고 직원들까지도 일찍 퇴근시켜준다고 직원들끼리 신나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많아요. 30대 중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클럽에 다닌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것도 가게 입구에 버젓이 11시 마감이라고 적어놓고는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가게 문을 닫고 클럽에 가다니요. 저는 도무지 그냥 넘어가 줄 수 없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야 했어요. 자기, 나한테 거짓말하고 클럽 자주 갔더라? 가면 간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말 안 하고 다녔어? 자기야, 친구들 모임이라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내가 클럽 가서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자기는 부모님이랑 약속한 통금 시간 때문에 매일 일찍 집에 들어가는데 나만 혼자 놀러 가는 게 미안해서 그런 거야. 나한테 거짓말하고 클럽 간 것도 완전 실망이지만 명색이 가게 한다는 사람이 영업시간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떡해? 사장이 그렇게 불성실하면 일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어? 역시 내 여자친구는 이렇게 생각이 깊다니까.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다신 안 그럴게. 미안해, 자기야. 남자친구는 실수였다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워낙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매일 장사한다고 밤까지 일했으니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테니까요. 남자친구가 매일 가게 문을 멋대로 닫고 클럽에 가는 것도 아니었고 어쩌다 친구들 모임이라 한번 간 거라고 하니 이해해주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그냥 춤추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클럽 죽돌이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를 항상 일찌감치 집에 데려다 준 이유가 있었어요. 밤에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더군요. 지금까지 저에게 안 그런 척 숨긴 거였죠.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퇴근도 칼이고 주말 출근도 거의 없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갑자기 출근하게 됐어요. 밥도 못 먹고 늦게까지 일했죠. 일이 끝나자 배도 너무 고프고 남자친구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락도 안 하고 남자친구네 가게로 불쑥 찾아갔습니다. 한창 바쁠 시간일 것 같아 가게도 도와줄 겸 해서요. 가게가 주말은 워낙 바빠서 거의 만나지를 못하는데 주말에 만날 생각하니 저는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차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제게 한 말이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는 당장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출근한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을 테니 저는 집이라고 하면서 어디냐고 물었어요. 어디긴 어디야. 당연히 가게지. 자기야, 나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이따가 전화할게. 또 클럽인지 술집인지 주변이 아주 시끄럽더군요. 분명 여자들 목소리까지 들렸어요. 남자친구는 가게라고 거짓말하면 주변에서 여자 소리가 들려도 다 손님이겠거니 하고 제가 넘어가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가게는 무슨 가게야? 내가 지금 가게 앞인데 너 도대체 지금 어디야? 오빠고 남자친구고 간에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막 나오더군요. 욕도 할 뻔한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소리 지르는 걸 처음 본 남자친구는 결국은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친구들이 나오라고 해서 술 한잔 먹고 클럽에 가려고 했다네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지금 당장 가게로 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주 똥줄이 탔는지 후다닥 가게로 튀어왔더군요.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해서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쩜 30도 훌쩍 넘긴 남자가 이렇게 철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요. 나도 안 가려고 했지. 근데 친구들이 딱 한 잔만 하자고 하더라고. 나더러 자꾸 이렇게 안 나오면 이제 벌금까지 내게 할 거라고 하더라니까. 남자친구는 제가 어떤 기분일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실망해서 너무 화가 나는데 남자친구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가 가게를 하는데 가게 문까지 닫고 술 먹으러 오라고 하는 게 그게 친구야? 자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내 친구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친구들이야 당연히 내가 보고 싶으니까 한 말이지. 남자친구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오히려 쌀쌀맞게 말하는 제게 서운하다네요. 저는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철없는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이 뭔지도 알 것만 같은 느낌이었죠. 왜 있잖아요. 말 더럽게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춘기 자식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 가게 자기 직장이잖아. 사장으로서 책임감 가지고 일해야지. 자꾸 이렇게 영업시간 안 지키고 멋대로 장사하면 단골 손님들도 발길 끊긴다니까. 진짜. 자기는 부모님 잔소리 싫다면서 어쩜 그렇게 똑같이 하냐. 꼭 여자친구가 아니라 우리 엄마 같다. 듣기 싫어. 그만 좀 해. 그 순간 저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고 철없이 군 게 누군데 오히려 남자친구가 제게 질렸다는 듯 모진 소리를 퍼부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남자친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 건 맞지만 철없는 남자와 정말 이대로 연애를 이어가는 게 맞나 싶었죠. 그런데 그맘때 남자친구에게 일이 생겼어요. 가게 주방에서 불이 크게 나서 주방 직원 중에 한 사람이 크게 화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래서 급하게 화상 치료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남자친구가 지금 당장 가진 돈이 없다고 속상해하더라고요. 정말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우는데 제 마음이 다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먼저 남자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1,000만 원짜리 적금이었는데 거의 만기가 다 됐었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먼저이니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빌려줬어요. 남자친구는 제게 너무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철은 좀 없어도 역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잠시 제 남자친구는 정말이지 구제불능이더군요.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친구는 평소 자잘한 거짓말을 자꾸 한다고요. 저와 함께 있을 때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흔한 남자의 허세라고 하기에는 도가 지나친 허풍을 많이 떨었어요. 한 번은 회사 사람들과 저녁 먹고 집에 가려고 보니까 남자친구 가게 마감할 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게에 들렀어요.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가려고요. 제가 그맘때 경차를 중고로 샀어요. 갑자기 차를 산 것도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남자친구 때문이에요. 남자친구는 차도 없으면서 매일 택시만 타고 다니거든요. 대중교통은 사람이 많아서 너무 싫다나요? 사실 택시비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바에야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이 김에 차를 한 대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큰 마음 먹고 중고로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뜬금없이 사람들 앞에서 안 해도 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자기는 진짜 존경스럽다니까. 충분히 외제차 끌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검소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없으니 전 그 앞에서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면서 제가 따로 남자친구에게 말했죠. 내가 외제차 살 수 있는데 검소해서 경찰을 끄는 게 아니라 능력이 딱 그 정도라 그런 건데 자기는 왜 사람들 앞에서 굳이 허풍을 떨어? 허풍은 무슨 사실이잖아. 자기는 가만 보면 되게 겸손한 것 같아. 다른 여자들처럼 잘난 척도 안 하고 사치도 안 부리고. 남자친구는 가끔 제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뜬금없이 이상한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나를 과대평가해 주는 것 같아 좋기도 하다가도 뭔가 미심쩍기도 했습니다. 제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겸손? 그게 겸손한 거야? 난 그냥 좀 알뜰한 건데. 사실 내 월급으로 집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사치를 어떻게 부리겠어. 제가 다니는 회사라고 해봐야 사실 이름을 들어도 모를 중소기업이었고 제 월급도 뻔히 아는 남자친구가 제게 왜 그런 말을 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가끔 제게 심각한 얼굴로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게 좀 걱정되면서도 은근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우와, 오늘은 손님 많다. 자기 이러다가 완전 부자 되겠어. 저는 가게에 손님이 많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한 농담이었는데 남자친구는 아주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면 뭐해? 주인이 이번 달에 월세 또 올려달래. 어휴, 이래서 건물주가 갑이라니까. 우리 자기가 나중에 나 건물 사주면 난 절대 갑질 같은 거 안 해야지. 건물? 일개 직장인이 건물을 어떻게 사? 자기 같은 식당 사장님이 사는 게 훨씬 더 빠르지. 혹시 알아? 우리 자기가 나중에 나한테 떡하니 건물 하나 사줄지? 그러면 난 진짜 평생 자기 업고 다닐 거야. 남자친구는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농담을 할 때가 많았어요. 마치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아주 많이 넘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남자친구가 장사만 해봐서 월급쟁이들 사정을 잘 모르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남자친구 앞에서 뭔가 알게 모르게 있는 티를 내면서 허세라도 부렸나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또 일이 생겼어요. 이번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큰 사건이었어요. 남자친구네 가게 영업이 끝나서 함께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더니 불쑥 남자친구 멱살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저는 놀라서 아저씨 손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의 정체는 다름 아닌 남자친구네 가게 건물 주인이었어요. 그 대단하신 건물주님이더라고요. 너 내가 김 사장이라고 부르면서 대우해주니까 내가 만만해? 이 가게에 항상 손님도 많으면서 왜 월세를 안 내? 이 벌써 몇 달째야?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가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바로 얼마 전에 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다고 제 앞에서 투덜거리던 사람이 몇 달째 월세를 안 냈다니요. 사장님, 이거 놓으시고 천천히 저랑 얘기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남자친구는 평소답지 않게 능청스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건물주에게 자기 상황이 좀 안 좋다면서 이번 주 안에 밀린 월세를 다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는 무조건 이번 주까지 밀린 월세를 다 보내라고 엄포를 놓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왜 월세를 안 냈냐고 물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건물의 다른 가게보다 남자친구네 가게가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월세를 못 낸 건지 걱정이 돼서요. 저는 저번에 있었던 직원 병원비 일도 그렇고 남자친구가 왜 돈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남자친구와 제대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제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바로 남자친구를 차에 태워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여자친구로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한다는 말이 과관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빚이 있다네요. 그것도 자그마치 1억이나요. 저는 빚이 있다는 말에 한 번, 금액에 또 한 번, 총 2번이나 크게 놀랐습니다. 저는 아예 처음 듣는 소리였으니까요. 자기도 놀랐지? 사실 내가 20대 시절에 철이 좀 없었어.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고 남들 가지고 있는 건 다 갖고 싶거든. 그래서 그때 진 빚을 아직도 갚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남들 하는 거 뭘 다 따라서 하면 빚을 1억이나 지는 거야? 혹시 집 샀어? 아니면 차? 제가 생각하는 1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 정도 빚을 지려면 적어도 집을 샀거나 아니면 비싼 외제차라도 샀나 보다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철이 없었더군요.
집도 차도 아닌 명품을 사고 술 먹고 놀러 다니는데 그 큰돈을 다 썼답니다. 시작은 1억이 아니었대요. 가게 하기 전에는 일반 직장에 다녔었는데 월급 받으면 그 월급을 고스란히 명품 옷, 시계, 벨트, 가방 등등 그런 사치품에 다 써버렸답니다. 그러다 결국 월급도 부족해서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한 거죠. 시작은 카드 빚이었대요. 카드값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까지 됐고 그래서 여기저기 대출을 받다가 사채까지 쓴 거였어요. 원금에 밀린 이자까지 해서 빚이 1억이 넘게 된 거죠. 남자친구의 지난 과거를 알게 된 순간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남자친구의 씀씀이를 생각하면 전혀 빚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매일 택시만 타고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한테 투자하고 치장하는 데에는 돈을 아끼진 않았거든요. 사실 저도 아니랬던 게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자기 식당을 차릴 정도면 건실한 청년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게도 제법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아주 잘못 봤더군요. 저는 그럼 도대체 가게는 무슨 돈으로 차렸냐고 했어요. 그러자 하는 말이 제 입을 턱 막아버렸습니다. 글쎄 20대의 그 젊은 나이에 개인 회생을 하고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답니다. 그런데 그런 큰일을 저지르고도 결국 깨달은 게 직장생활만 해서는 절대 큰돈을 벌 수 없겠구나랍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대출을 받아 가게를 낸 거였어요. 그러니 가게가 아무리 잘 돼도 이자 갚는 데에만 허덕이고 있었던 거죠. 남자친구는 말 그대로 답이 없었습니다. 평생 빚더미에 앉아 버둥거리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철없을 때 일이야. 지금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는 자기가 더 잘 알잖아. 그거야 알지. 근데 대출이 1억이면 이자가 장난이 아닐 텐데 그걸 도대체 원금까지 언제 다 갚아? 그래서 말인데 자기 혹시 돈 좀 있어? 내가 돈이 어딨어. 저번엔 내 적금도 자기 다 빌려줬잖아. 아니면 자기가 어디서 좀 빌릴 수 없을까? 밀린 가게 월세만 먼저 내면 이번 달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딱 1년만 쓰고 바로 갚을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자기 설마 지금까지 항상 이런 식으로 산 거야? 아무 계획 없이 빚에 허덕이면서? 도대체 어쩌려고 이래? 제 말에도 남자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뻔뻔하게 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만 도와주면 되잖아. 나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결혼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좀 빌려주면 안 돼? 저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더군요. 더는 남자친구를 참아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할 참이었어요. 아무리 제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라고 해도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결혼까지 할 정도로 제가 멍청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저희 부모님께서 집에 오셨어요. 저와 남자친구 사이의 분위기도 안 좋았는데 부모님까지 나타나셨으니 상황은 완전히 최악이었죠. 이 늦은 시간까지 전화도 안 받길래 걱정이 돼서 왔더니만 네가 남자랑 같이 있느라고 그랬던 거였구나. 저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애써 둘러댔습니다. 지금 당장 남자친구와는 헤어질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자친구가 허리를 숙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귀한 따님 집에 남자가 있어서 많이 놀라셨죠? 사실은 저 은영이 남자친구예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뭐야? 남자친구? 너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잖아. 남자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지금까지 말을 안 할 수 있어? 어머님, 아버님, 제가 원래 집까지 들어오진 않아요. 정말입니다. 사실 제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에 작은 일이 생겨서 오늘만 은영이랑 상의를 좀 하려고 잠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젊은 사람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어떤 가게인데? 아빠, 그런 걸 뭐하러 물어봐요. 나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댁으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집까지 들락거리는 사이면서 이 애비가 뭐하는 사람인지 물어도 못 보냐? 됐고,
이번 주 주말에 무조건 집에 데리고 내려와. 내가 말했지. 남자는 무조건 아버지가 허락하는 놈만 만나라고. 아버지는 완강하셨습니다. 무조건 주말에 집에 데리고 내려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사시키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내려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남자친구가 제 손을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한대요. 자신이 지금까지 철없이 살았지만 저를 만나고 많이 변했답니다. 저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면서 앞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와의 미래까지 꿈꾸고 있었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사실 놀랐어요. 매일 철없이 구는 남자친구가 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어쩐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답답했습니다. 분명 좋은 남자가 아닌 게 확실한데 왜 이토록 모질게 끊어내질 못하나 싶어서요.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남자친구는 제게 아주 쐐기를 박아벗습니다. 다음날 잠깐 가게로 오라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가게에 풍선과 현수막까지 달아놓았더군요. 결혼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프로포즈를 준비했더군요. 그리고 편지까지 써서 읽어줬어요. 편지를 얼마나 잘 썼는지 저는 눈물이 왈칵할 정도였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1억이라는 빚을 어떻게 갚아갈지 아주 구체적으로 편지에 적어놨어요. 자신이 새 사람으로 변해서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까지 구구절절 장황하게 적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딴 거에 왜 넘어갔나 싶지만 그때는 정말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못난 남자면 어때요? 둘 사이에 사랑만 있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제가 옆에서 잘 다독이고 이끌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남자친구를 믿고 사랑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남자친구를 믿었냐면 빚이냐 둘이 열심히 일해서 벌면 금방 갚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까지 먹었어요. 제가 아둔해도 정말 아둔했죠. 나처럼 모자란 사람이 자기처럼 좋은 사람을 욕심내면 안 되는 거 나도 아는데 제발 자기 부모님께 인사드릴 수 있게만 해줘. 내가 어른들 마음에 쏙 드는 사윗감이라는 거 꼭 보여줄게. 안 그래도 부모님께서 매일같이 전화하셨어요. 그날 집에서 본 제 남자친구를 무지하게 궁금해하셨거든요. 당장 내려오라고 성하셨죠. 저는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기야 하지만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이야 변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사실 사람이 변하는 게 어디 쉬운가요? 저는 결국 고민 끝에 부모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자친구의 조건이나 성향을 다 들으시면 결혼은 물론이고 교제도 허락할 리 없었지만 정말 남자친구가 진심을 다해 어른들의 마음을 얻는다면 저도 다시 한번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부모님 댁에 가기 전부터 긴장됐습니다.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였지만 부모님께서 얼마나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으실까 걱정이 돼서요. 제가 남자친구에 대해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면 부모님께서 많이 놀라실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알아서 자기소개를 아주 확실하게 해준 덕분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알던 남자가 아니었어요. 자잘한 거짓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가 거짓인 사람이었죠. 남자친구는 굳이 우리 집에 인사 간다고 어디서 차까지 빌려왔더라고요. 그것도 벤츠를요. 저는 이런 비싼 차를 갑자기 왜 빌렸냐고 물었습니다. 자기 부모님 뵈러 가는데 벤츠 정도는 타고 가줘야지. 그래야 우리 예비 처가댁 식구들이 좋아하시지 않겠어? 돈 잘 버는 예비 사위라고 동네 자랑하기도 좋고. 진짜 자기 것도 아닌데 다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랑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시는 분들 아니니까 괜한 짓 할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제 말에 남자친구는 금방 또 시무룩해졌더군요. 자기 딴에는 저희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라네요. 남자친구가 나쁜 의미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지만 이미 남자친구의 철없는 행동에 저도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라 받아주기 힘들더군요. 사실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저희 부모님처럼 엄격하신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실 리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구분이 되지도 않을 만큼 모든 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희 부모님을 뵙기도 전에 제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먼저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더군요. 부모님 댁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 댁 주변에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집 아래쪽 창고로 쓰는 건물 앞에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주차하고 집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구조였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골목길로 올라가기 전 보이는 창고 앞에 주차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남자친구 표정이 이상하더군요. 그때 마침 건물 안에서 반가운 분이 나오셨어요. 저희 부모님과 아주 오랫동안 함께 일하셨던 삼촌이셨죠. 저는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창문을 내리고 반갑게 삼촌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었더군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갑자기 저를 쏘아봤어요. 삼촌이라고? 정말 여기가 자기 부모님 집이야? 아버지가 쓰시는 창고 겸 회사 주차장이라고 말하려는데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아주 정색하더니 순간 자세가 바뀌더군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요. 제가 알고 있던 남자친구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지방에서 끝발 좀 날리는 집안년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내가 완전 당했네. 당했어. 이건 그냥 시골 촌년이었잖아. 뭐? 자기 지금 뭐라고 했어? 촌년? 자기는 무슨, 내가 왜 네 자기야? 난 시골 촌년하고는 절대 결혼 못하니까 지금 당장 헤어져. 어쩐지 구질구질해도 너무 구질거리더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남자친구는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였다는 걸요. 긴 말하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차에서 내려. 이런 집구석인 줄도 모르고 괜히 비싼 차까지 빌려왔네. 진짜 짜증나. 이게 진짜 네 모습이었구나.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제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제가 처음 식당에 손님으로 갔을 때 저와 다른 직원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제가 직원들에게 말했는데 직원들이 농담으로 저더러 회사를 왜 다니냐고 부모님 일 물려받으라고 하면서 제게 노후는 걱정 없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남자친구가 들은 거였죠. 그걸 듣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다가온 거였어요. 그날부터 제가 식당에 갈 때마다 저와 일행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듣고 저에 대해 미리 연구한 거였다네요. 그러니 제가 느끼기에 제 이상형과 너무 딱 맞다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골 부자라길래 서울 부자하고는 달리 순진해서 이용하기 딱이다 싶었더니만 너도 그냥 허언증 환자였구나. 허언증 환자? 내가 허언증 환자면 너는 꽃뱀 양아치 새끼지. 그래, 나 꽃뱀 양아치야. 그래서 물주 좀 제대로 잡아볼까 했는데 너 같은 허언증한테 걸려서 괜히 시간 낭비했잖아. 이게 다 네 잘못이니까 오늘 벤츠 빌린 건 네가 돈 내. 알았어?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셨던 삼촌이 다급하게 차로 달려왔습니다. 애기씨, 이놈 뭐예요? 설마 이놈이 애기씨가 오늘 데려온다던 그 사윗감이에요? 삼촌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 일해주신 분이세요. 삼촌의 부모님들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셔서 아주 오랫동안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해도 삼촌은 어릴 때부터 장난스럽게 저를 애기씨, 애기씨라고 부르시면서 아주 귀여워해 주셨죠. 어디서 이런 망나니 같은 놈을 데려왔어요? 이 사장님이 보시면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나겠네. 어이쿠, 마침 저기 우리 사장님 차 들어오네. 애기씨? 사장님? 삼촌이 저를 부르는 호칭에 놀란 남자친구는 사장님이라는 말에 한 번 더 놀라더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들어올 때는 보지 못했던 간판을 그제야 봤나 보더군요. 매주 명인 간장마을 주차장이라고 적힌 간판을요. 그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남자친구가 그토록 좋아하는 벤츠가 말이죠. 그제야 남자친구는 상황 파악이 된 것 같았습니다. 눈이 커져서는 아주 대굴대굴 굴리기 바쁜 것 같더군요. 저는 곧바로 남자친구를 매서운 눈으로 째려봤습니다.
내가 자기한테 말한 적은 없는데 사실 우리 집이 대대로 전통 메주를 만드는 걸로 엄청 유명한 집이야. 지금 자기가 서 있는 바로 거기서부터 저 위에 보이는 꼭대기까지 다 우리 집이고. 네, 남자친구가 알고 있던 게 맞습니다. 저희 집은 나름 지역에서 알아주는 집안이에요. 대대로 전통을 이어온 메주로 간장을 만드는 회사를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고 계세요. 사실 회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한옥집에서 살면서 예전에 해오던 방식 그대로 메주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다 보니 그게 회사가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함께 해온 직원들이 다 한 가족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다른 집보다 훨씬 더 엄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제 말에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손까지 덜덜 떨고 있었죠.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나 땅을 치고 후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요. 뭐야, 우리 은영이가 생양아치 꽃뱀 자식을 사윗감이라고 데려왔다고? 삼촌은 어느새 아버지에게 조금 전 상황을 다 이야기했는지 아버지가 아주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또 한 소리 듣겠구나 싶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못마땅해 하시는 분인데 저런 꽃뱀에게 걸려서 호구까지 될 뻔했으니 얼마나 또 잔소리를 퍼부어대실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는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남자친구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가셨어요. 짝! 그러고는 남자친구의 뺨을 세게 갈겼죠. 저는 너무 놀라서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김 부장, 지금 당장 우리 변호사 들어오라고 해. 이 새내기까지 얼마나 못났으면 이 여자 등에 빨대 꽂고 살 생각을 해.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 아까 제가 한 말은 다 농담이에요. 제가 너무 없이 살아서 잠깐 실성했나 봐요. 저 아버님, 따님 사랑합니다. 제발 사위로 받아주세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서 저런 뻔뻔한 새끼를 제 남편감으로 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순간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개소리하고 있네.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감히 우리 집 귀한 딸내미한테 사기를 쳐? 너 내가 지금 당장 혼인 빙자로 감옥에 쳐넣을 거니까 각오해. 아버지 말에 속이 좀 풀리는 것도 같았지만 그 정도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거지 같은 저 새끼를 순순히 보내줄 수는 없었어요. 으아, 너 뭐 하는 거야? 이 차 빌린 거라고 했잖아. 저는 아버지의 창고에서 간장을 한 통 가져와 그대로 운전석에 부어버렸습니다. 시트고 바닥에 전부 다 부어버렸어요. 내가 할 게 뭐야? 이 꽃뱀 새끼야. 네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간장도 아깝지만 이대로 얌전히 서울로 돌려보내기엔 내가 너무 억울해서 말이야.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때 저를 바라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잘했다고 한 통 더 가져다 부어도 된다고 속삭여 주셨어요. 순간 저는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아버지는 정말 남자친구를 혼인 빙자로 고소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회사 동료에게 들은 말인데 결국 남자친구 가게가 문을 닫았다네요. 그러고는 얼마 뒤 제가 빌려줬던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메시지도 같이 말이죠. 자기야, 돈 넣었어. 봤지? 내가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얼굴 보고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세상 물정이라고는 몰랐는지 말입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와 집까지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집이 너무 그리워서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 순간 알겠더군요. 힘들 때 말없이 품에 안아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저는 얼마 전부터 어머니에게 메주 만드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다 또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해보려고요. 어릴 때는 그렇게 싫었던 메주 냄새가 이제는 제법 구수하게 느껴지는 게 신기하게도 할만하더라고요.
그런 제게 부모님은 그게 다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겪어봐서 그런 거라고 놀리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 말이 왠지 맞는 것 같아 토를 못 달겠더라고요. 아마 가족들이 없었다면 저는 쉽게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부모 마음 아는 자식이 세상에 없다지만 저도 아주 조금은 철이 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오랫동안 행복하시길 바랄게요.